중국과 수교를 하려면 중국의 첫 번째 조건이 대만과의 단교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했고요. 일본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92년 8월 24일 날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국제 공간을 최소화시키려는 게 중국의 목표고 대만은 우리가 이렇게 중국으로부터의 압제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정상적인 국가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국제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대만의 국제화예요. 대만의 국제화 시도 그리고 중국은 그거를 억누르려는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 자체는 어쨌든 자기네가 지금 돌아가서 중국을 수복을 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현상 유지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뭐 국민당이건 민진당이건 80% 이상이 현상 유지하면서 이대로 지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독립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네네. 그 내부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독립을 지향하면서 현상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중국과의 통합을 유지하면 그 통합 지향을 하면서 현상을 유지할 거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또는 상당 기간은 현상 유지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가면서 서로 위협하지 않으면서 가는 것이 대만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대만의 미래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기사 나온 걸 보면 그 국민당의 새로 당대표가 된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 정리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시진핑하고 뭐 회담을 하겠다라고 그런 제스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민진당 쪽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것 같고 또 그 민진당에서는 국방 예산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국민당 쪽에서는 또 그거에 반대하고 뭐 이런 서로 대립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심합니다. 그 소위 여소야대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민진당의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만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79년 1월 1일에 이제 미중이 수교를 하면서 미국은 이제 대만과 단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단교를 하면서 그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주겠다는 법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무기도 팔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타이완이라는 대만의 저 섬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서태평양 작전 전략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대만 옆에를 우리가 동중국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과 중국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이렇게 넘어서면 태평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중국이 나오는 거는 미국으로 보면 재앙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대만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잘 아시지만 TSMC라는 이 소위 AI 시대의 총아인 이 반도체 파운드리 80%를 장악을 하고 있는 대만 기업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안 들어가면 아무리 뭐 엔비디아가 GPU를 잘 만들어도 구동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GPU 구동하려고 또 우리 삼성이나 SK, HBM을 사야 되지만 이 메커니즘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은 그래서 반도체가 대만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국방이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중국의 도발이나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방 예산 올리고 네. 우리 무기 많이 사고 투자도 하고 막 네. 그래서 대만도 2,500억 불 뭐 투자한다고 그러고 네. 이미 뭐 200조 이상 사실은 TSMC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계속 불리라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회가 네. 113석밖에 안 돼요. 113석인데 그 국회의장이 국민당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자꾸 이렇게 각을 세우면 그러니까 총통은 민진당인데 의회 의장은 국민당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당의 입장은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만의 발전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민진당은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중국과 잘 지내다 보면 저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만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까지 종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자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 국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는 민진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위비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중국으로부터의 대만 압박이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다. 아하. 그래서 이제 협조를 안 하는 거죠. 네. 그 이제 그 소위 예산안 통과도 잘 안 시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민진당의 말을 안 듣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소환 탄핵을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냥 여소야대가 그대로 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굉장히 게 어렵겠네요. 타이완입니다.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무장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 네. 그러냐 하면 타이완이라는 지역이 네. 사실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중요한데 이 타이완이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그 규모라든가 지금은 예. 더 어려워지잖아요. 순도치 정도는 할 수 네. 있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저항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늘 그런 얘기 하죠. 네.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너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전에도 무기 수출은 계속 했었어요. 대만의 안전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주로 그때 무기들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네. 섬에서 쓸 수 있는 탱크 수출하고 뭐 그러는데 바다가 있으니까 그게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사일을 팔기 시작했고요. 드론을 팔기 시작했어요. 1기 때.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전초기지화해서 중국을 공격하려는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또 중국과 약간 더 타협적 자세로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는 대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하는 거고 이미 경제적으로 TSMC나 이런 매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무기라든가 국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올려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끌어올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끌어올리는 거는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 소위 집단 자위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미일 동맹까지 땡겨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또 한미일 삼각공조로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공조까지 방어벽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을 아니까 중국은 그런 거를 깨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미일 삼각공조도 한국이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제일 약하다. 그래서 한국을 땡겨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미일 동맹도 틈을
좀 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동북아 지역, 동아시아 네. 지역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2027년이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 해가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영구 집권을 하는 것이죠. 이미 영구 집권의 단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연임을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명분은 아마도 대만 침공이 되지 않겠느냐. 대만을 접수하는 것.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가 영구 집권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민들에게 설득하려 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자신은 대만을 침략하겠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2027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해가 4년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고 보는 게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나서서 대만을 방어해 준다면 중국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미국이 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국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대만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러면 중국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중 8구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미국도 그렇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월게임 같은 거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항공모함의 숫자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정보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이고 그 압도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미국이 타이완을 지키려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TSMC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라고 하는 이 기업은 그냥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고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은 지금 AI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AI의 성공이 미국의 미래의 성공이기도 한 거예요. AI의 성공이 중국을 꺾는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AI를 가지고 중국에 지게 되면 미국은 중국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가지고 중국을 눌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I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GPU, 반도체이잖아요. 그 GPU 최첨단 GPU를 설계하는 거는 엔비디아이고 또 AMD고 퀄컴이고 뭐 이런 데들이지만 그것을 미국 기업들이 현물로 실물로 만들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물로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새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대만의 TSMC거든요. TSMC 없으면 GPU를 만들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AI 산업도 더 이상 앞으로 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TSMC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자면 대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전략적 또는 지정학적 이유인데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해군력이 제1열도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그것을 막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제1열도선은 어디냐? 일본 최남단의 류교열도,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연결되는 그 섬으로 쭉 연결되는 그 선. 그게 아일랜드 체인. 열도선이라고 하는 건 섬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밖으로 중국 해군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완을 중국이 점령을 하게 되면 그냥 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타이완 점령을 용납할 수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일을 과연 하겠느냐? 안 하죠. 예. 네. 안 하죠. 그래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타이완 주변을 둘러싸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해군 함정들이 타이완을 둘러싸고서 계속 여러 번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직접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이완 봉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회색 전략 같은 거 이런 것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죠.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대만이 알아서 중국 편으로 스스로 알아서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직접 무력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렵다고 봐요. 현재에서는. 근데 물론 여기 큰 변수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 변수는 뭐냐? 미국이 남북 아메리카 대륙 여기에서 지금 베네수엘라로 시작을 했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본격적으로 군사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잘못하면 미국 지상군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뭐 완전 내전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 베네수엘라에 묶이게 되죠. 근데 이게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고 쿠바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그린랜드에 가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콜롬비아 같은데 파나마 이런 데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의 군사력이 이 중남미 대륙에 여기저기에 가서 묶여 있게 된다면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왜? 미국이 군사력을 여기서 뺄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러면 내가 대만을 점령하더라도 미국이 올 수 없겠네 이런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타이완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끼어들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을 포위한 실탄 사격 훈련과 함께 타이베이 핵심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단순한 경고성 군사 행동을 넘어 실제 작전 점검 단계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공개한 영상이라고 하는 게 타이베이의 그 상징적인 건물 있잖아요. 우리 서울 같으면은 롯데타워 그 높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타이베이에는 101타워라고 하는 101층짜리 높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을 드론이 위에서 찍은 것처럼 한 그 영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느냐? 우리가 다 보고 있어.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드론이 타이베이 상공에 다 침입을 해서 잠입을 해서 이 사진 다 찍은 거야 라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방어를 못해도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타이완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거 가짜 영상이야. 그거 AI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주 고공에서 망원 렌즈 같은 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거 찍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대공망으로 봤을 때 그런 드론 들어온 적 없어 라고 타이완 측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중국 측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 타이완이 알아서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타이완이 알아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그것은 정권 교체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타이완의 정치 구조를 보면요. 현재 그 라이칭더 총통,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이죠. 이 라이칭더 총통은 민진당이에요. 민주진보당. 이 민진당은 대만의 자치, 좀 심하게 표현하면 대만의 독립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되는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이 민진당은.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민진당의 지지 세력은 뭐냐면 원래부터 타이완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이에요. 그 원래부터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청나라 그때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게 민진당이고요. 그 민진당이 1980년대 말부터 아마 집권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화되듯이 대만도 그때 민주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민주화 이전에는 뭐냐? 그것은 독재를 했었는데 누가 독재를 했냐? 그러면 국민당이에요. 코민탕이라고 하는 거. 그 국민당 독재는 뭐냐? 그것은 바로 장제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그 신해혁명을 통해서 이제 국민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이제 중화민국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중화민국의 2대째 총통이 바로 장개석, 장제스였고 그 장제스 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가 모택동이었고 마오쩌둥. 그리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마오쩌둥하고 장제스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1949년에 마오쩌둥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대륙에.
본토에. 그리고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은 이 타이완 섬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에다가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끄는 총통 장제스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타이완이라고 하는 이 섬, 즉 원래부터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본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일종의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본성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하니까 뭐 수백만 명이 뭘 죽였다든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원래부터 타이완에 살고 있던 본성인들은 이 국민당 이 본토에서부터 넘어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원한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지금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죠. 그런데 이게 1980년대에 민주화가 되면서 본성인들, 즉 원래부터 대만에 살던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고 이제 권력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의 차이는 뭐냐면 본성인들, 민진당은 대만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전혀. 자치 또는 독립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kuomintang, 국민당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보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야, 우리 홍콩처럼 그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kuomintang이 집권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중국 본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대만의 유권자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국민당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중국의 전략은 그런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회색지대 전략, 그러니까 봉쇄 전략도 쓰고 뭐 협박도 하고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유사시 대만이 한국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을까요? 요즘은 대만하고 한국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원래 그 장개석 시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대만하고 우리 한국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거의 형제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죠. 왜? 그때는 중국이 중공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똑같이 대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을 최대 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우리가 그 압록강까지 갔었는데 다시 거기서 패해서 남쪽으로 밀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중공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밀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데를 최대의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즉 적의 적은 친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두 나라가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이게 언제 사이가 벌어지게 됐느냐? 1992년에 우리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현재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공하고 본격적으로 수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만하고 타이완하고는 국교 단절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만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아주 괘씸한 거죠. 아니 저것들이 지금까지는 뭐 형제 국가처럼 그러더니 이게 우리하고 단교를 했네. 그러면서 이제 원수처럼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언제부터 가까워졌냐면 K-팝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제일 먼저 그랬던 게 아마 그 우리나라에 대바리가 나오는 드라마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이순재 씨가 주연으로 나온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고 또 노래 중에 대중가요 중에서 그 꿍따리 샤바라 있지 않습니까? 클론이 불렀던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하는 그 꿍따리 샤바라가 정말 뜻밖의 대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 K-팝 그룹들이 대만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제 이런 그 문화적으로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썩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대만 전쟁에 가서 끼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그런 심리 상태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원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 저는 그게 지금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대만을 중국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면 당연히 한국의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중국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만의 공격을 함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주한미군 기지는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영토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반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박들입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해군 함정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무역로가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잖아요. 대만 해협, 또 남중국해로 해가지고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 거기로 해서 쭉 가는 게 한국 배들이 거기를 굉장히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조선들 대부분이 거기를 통과해서 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해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선박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심정적으로 그 전쟁에 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 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의 선박이 그 지역을 다 통과하고 있고 그쪽에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기름도 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턴 원하지 않던 우리는 전쟁에 낄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게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선례로 보며 중국이 이를 계기로 대만 침공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그냥 개인들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저렇게 전격 체포한 거는, 군대를 동원해서 체포한 거는 저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트럼프를 넘기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트럼프를 체포하라고 판결을 내릴 거예요.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죠. 왜? 이미 국제법이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유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는 그냥 동네 조폭들이 서로 주먹 자랑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야, 미국 너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개인끼리라면. 하지만 그거는 미국이 그래 뭐 너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반복했지만 대만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대만에는 TSMC라고 하는 미국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이 TSMC가 없으면 미국은 AI를 발전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AI라고 하는 게 TSMC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 거죠. 그래서 대만을 미국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제1열도선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대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버리지 않는 한은 중국은 타이완을 침략할 수 없다. 그리고 타이완 자체의 국방력, 군사력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미국이 타이완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타이완이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중국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그랬다고 해서 중국도 대만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너무 이제 좀 이상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2026년 1월 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That's up to him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대만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데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이 어떻게 할지는 시진핑에게 달렸다. That's up to him이라는데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예, 그거죠?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국제법이 뭐 자기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저는 이게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에 그렇게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그런 매체가 아닙니다. 반 트럼프잖아요. 좌파 매체. 예, 그런 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체에다가 약한 소리 혹은 멀쩡한 소리를 하면 이쪽 막아.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국내 주선주의 그리고 힘의 외교 이런 거 선호하는 사람들이 약하게 보이는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필요 이상으로 오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의견이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트럼프가 그냥 한 말이라고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말, 여러 차례 한 말 중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의 침공하면 매우 기분이 나쁠 것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자신한테 한 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있는 한 자신은 대만에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좀 자주 쓰거든요. 계속 그 말을 반복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두어 번 정도 한 게 이미 확인됐고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면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당하든 알 바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좀 이 대만에 대해서 이제 유보적인 감정하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발언은 자체는 좀 일관적이라서 걱정이 된다. 다만 요거랑 별개로 미국 정부 그다음에 미국의 정부 인사들 뭐 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무부 장관은 대만에 대한 강력한 방어 의지를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태도가 보인다라는 게 미국의 지금 현재 대만 정책이고 저 대만 분들 그러니까 대만 기자분들 저같이 군사 전문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좀 할 때 그래서 아주 죽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예 버린다고 하면 차라리 뭐 우리는 핵무장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가 좀 대만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불안감을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대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얼마든지 그러겠네요. 그게 그 나라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죠. 예. 예. 근데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 이야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요새 삼성전자, SK 잘 나가지만 사실 TSMC가 정말 잘 나가거든요. 최고죠. 예. TSMC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사실 1인당 GDP를 지금 한국을 추월한 게 지금 대만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4만 달러 됐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뭐 다들 먹고 살기 힘든 거는 우리랑 똑같다고 하는데 요거랑 별개로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마가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대만을 어떻게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만에서 돈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작년에 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대만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20%에서 15% 줄이는 이 협상이 마무리 안 됐는데 이 마무리 안 된 거는 사실 장기전을 끌고 갈수록 미국이 얻는 돈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미국 속내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사들을 보면 미국에다가 TSMC 공장 5개 만든다. 또 그 대가로 관세를 15%로 낮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던데 지금 이제 협상 중이군요. 아직도. 그것도 저도 잘 몰랐다가 이번에 찾아보고 나서 약간 황당했던 게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등 5개 공장을 만드는 건 이미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됐으면 이제 알았어. 거래를 받아들여서 이제 관세를 낮춰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만이 공장을 지어준다는 것만 확정이 되고 관세를 낮춰준 건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맛이죠. 근데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TSMC가 최첨단 공정을 가지고 미국에 오기를 바라는데 대만은 최첨단 공정은 내줄 생각이 추워도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중국 전문가이신 이철 박사님도 한번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대만의 TSMC 2나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다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2나노요? 네. 그거 같은 그리고 미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짓는 TSMC 공장은 공정이 좀 낮은 단계인데 요거는 사실 트럼프가 아무리 용을 써도 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지을 조건 특히 첨단 공정을 지을 조건이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그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 그다음에 TSMC를 수많은 협력사들을 통째로 미국에 이식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미국으로 통째로 가져간다. 네,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사실은 100% 수입하지 않는 한 그 정밀 공정을 재현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엔지니어들, 연구원들 뭐 그 사람들을 다 그대로 옮겨야 될 텐데 미국은 인력 양성을 할 지금 시간도 없고 사실 능력도 없죠. 그러니 참 앞뒤가 안 맞는
맞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 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이 정말 속이 탈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이제 회담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대만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충격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요 존중은 네. 네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정도 의미고 미국도 일본도 그 세계의 대부분 나라들도 그 중국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그 나를 납득할 수 있다 정도로 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이 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역대 그 한중 수교가 되고 난 다음에 정권이라든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전임 정부도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도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놀랄 것은 아닌데 이게 대만 입장에서는 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지금 명동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본토의 대사관 원래는 대만 대사관이었는데 한중 수교가 되고 난 다음에 대만 사람들 다 쫓아내고 중국 공산당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아, 거기가 대만 대사관이었으니까 중화민국 대사관인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으로 바뀐 거군요. 예, 그때 진짜 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좀 슬퍼했다고 하고 사실 역지사지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제 그 추가의 주 대만 대표부 대만은 대사관이 없어서 이 대사 대리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화민국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약간 농담 같이 들리죠. 예, 중화민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면 지금 타이완에 있는 그 중화민국이 본토를 점령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국가들을 관계에 끊으면 대만이 스스로 고립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이죠. 국력 차이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랑 중화민국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타이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너무 가까워서 그랬던 것인지. 요게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대만의 저 같은 이제 군사 전문 기자라든가 국방부 출입 기자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많은 걸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화를 내려면 일본한테 왜 화를 안 내냐 제가 솔직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나라가 나가지고 자기가 화를 내도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 남북 분단의 역사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화를 내면 좀 더 잘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대만에 많이는 안 가보고 한 3번 정도 가고 이제 주로 이제 한국에서 대만 쪽 기자라든가 언론인들 만나면서 들었는데 대만의 그 일부 유튜브를 보시면 대만의 반한 정서라는 게 있다. 반한 정서. 혐한 정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또 K-팝 잘 나가고 한국 스타들이 잘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스스로는 이것을 양극화된 한국 정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대만에서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좀 싫어하는 이게 양극화돼 있고 대만 사람들끼리도 그게 의견이 크게 갈린다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꿍따리 샤바라 노래 나왔을 때 대단했었는데요. 그거 기억하시군요. 구준혁 가수님이 지금 이제 대만에서 계시는데 요거는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만의 그 대만 배우랑 결혼했다가 사별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사별한 무덤을 지키면서 대만에서 수뇌보를 하고 있어서 많은 대만 사람들이 그 감동적으로 울고 감동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있는 반면 또 정치인들은 또 한국에 대한 때리기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든가 혹시 대만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25년 2월부터 전자입국 신고서를 할 때 대만을 우리가 표기할 때 차이나 쓰고 괄호치고 타이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갑자기 대만에서 뉴스가 됐어요. 대만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이게 대만 언론에서 다뤄지니까 아니 우리는 타이완인데 앞에 차이나가 붙어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대만 언론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의 영향으로 여러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만 외교부 류크나오 동아시아 태평양 부국장이 이제 작년 12월 9일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민진당 중자빈 간사장 같은 경우도 국가 존엄에 모욕 타협은 없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약간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 이야기하듯이 네. 발언한 사람도 있고 마인진 국민당 입법위원 국회의원은 뭐 반도체 공급망이라든가 관광 수요 뭐 대규모 무역 적자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대만이 그 한국한테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압력을 가할 방법이 없죠. 대만 입장에서는. 근데 유엔에서도 차이니스 타이페이 이렇게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차이니즈 타이페이는 그 올림픽에서도 그렇게 쓰고 올림픽에서도 있고, 그렇게 쓰고요. 네, 대만의 그래서 전 입장을 좀 조사해 봤는데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이완이라 쓴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타이완에 쓰니까 우리 미국처럼 똑같이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확인을 좀 더 해보니까 대부분 아예 그냥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든가 차이나 괄호치고 타이완을 쓴 나라들이 더 많긴 합니다. 중국의 외교력이 좀 강력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타이완이 특별히 서운한 마음이 큰 모양이군요. 예, 좀 큰 모양이고 이게 네. 일본이 잘못하거나 미국이 잘못하면 이게 너무 크니까 항의를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쉽게 말하면 한국이 더 만만해 보이는 국가일 수도 있다. 이것도 뭐 사실이죠. 뭐 사실이죠. 뭐. 예, 네. 미국, 일본보다는 작은 나라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일본하고는 굉장히 친하죠. 대만 사람들이. 네, 그 제가 어제 봤는 것 중에 그 놀랐는데 네. 유튜브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 대한 캐릭터 상품을 봤는데 이게 일본에서 내놓은 게 아니고 대만에서 내놓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실제로 대만에 있고 옛날에 아베 전 총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베의 캐릭터 상품도 대만에서 만들어서 이제 약간 붐 같은 게 있었다. 예. 일본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기간 동안에 대한 느낌이 우리 한국하고 대만은 정말 다른가 봐요. 아, 정말 천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이게 약간 내성인과 외성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 본토 주민들 그다음에 그 국공내전 패배 후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인식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일부 둘 다 공통적으로 일본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3.1 운동, 유관순 여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태평양 전쟁, 수탈 이런 것들에 대해 한 게 정말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뭐 이것도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로는 그 대만 정부가 보험회사 같은 데를 뭐 동원을 해서 뭐 이 원화 같이 떨어뜨리는데 뭐 그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 잘 안 믿어지긴 하는데 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 이게 일부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대만이 자신들의 통화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다소 이용한 점이 있긴 합니다. 네.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 대만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을 받아놓은 다음에 예. 대만 달러로 저장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러니까 해외 자산으로 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자산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원, 그다음에 중국 위안, 그다음에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아, 한국 원화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대만 달러 원화의 달러 대비 움직임 상관계수가 0.87%로 매우 높아서 이게 연동이 되는 게 좀 있다고 해요. 예. 생각해보면 반도체 경기가 잘 나가면 대한민국 환율도 영향을 받고 그게 대만도 똑같은 영향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렇게 세 나라의 그 환율 상관계가 높아서 잘 이용했는데 문제는 이 환해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 영향을 받은 사건들이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2025년 5월 달에 대만 달러가 이틀 동안 9% 이상 급등했을 때 달러 원 환율은 1,300원대로 갑자기 내려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이게 대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대만이 이제 달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 한국 달러가 환율이 내려간 1,400원대 간 거는 연관성이 크다. 이러는데 모든 대한민국 환율이 다 대만에 있는 이런 대만 보험사의 그 해지 금융 해지 이거는 아니고 몇몇 사건에는 연관된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대만의 생명보험사 투자 자산 규모가 7천억 달러 이상이고 예. 정확하게 한국에 몇 천억 달러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많은 금액인 건 맞다라고 합니다.